손가락에 삐고 만났으면 이래도 둘은 응시를 안 했고, 야 미토콘드리아가 됐어. 미토콘드리아 생기고 또 결론 다 나오는데 왜 미토콘드리아야? 병행으로 말을 못해. 왜 미토콘드리아야? 호흡을 하고 광합성을 하는데 제 문제는 광합성 아니야? 그래. 이거 해도 안 되네? 메탄도 있네. 메탄 누구야? 나하고 해보자는 거지. 의견이 나는 건 아니? 할 필요가 없어요. 자, C로 대표되는 물질은 흑연, 다이아몬드, 뭐 그래핀, 거기에 사용되는 공물들을 전부 다 C로 대표되는 흑연, 석탄 갖다 빼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뭐가 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게 되겠네. CO2가 되겠네. 누가 에너지가 높은 거야? C가 에너지가 높은 거 아니야?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야? C가 높으냐, CH4가 높으냐 이런 걸 물으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메탄도 타면 타잖아. 잘 타잖아. 석탄도 타잖아.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내려오면서 CO2가 되는 거야. CO하고 CO2를 비교하면 누가 더 에너지가 큰 거야? CO가 더 크니까 CO가 들어서 나쁜 짓도 막 하고 그러잖아. CO2는 웬만큼 조금 들어가지고 나쁜 짓도 안 하잖아. 안전하니까. 카본에 산소가 붙으면 붙을수록 산화돼 가는 거야? 하늘돼 가는 거야? 산화돼 가는 거야. 우리 같은 이 환경에서는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호미자 산소 몇 프로? 20%쯤 돼. 5분의 1 정도. 정확히 하면 21% 얼마라도 다를 수 있고 옛날에는 30%까지 올라갔을 때 잠자리가 있는데 밀도가 높아가지고 자 산화되가면 돼갈수록 점점 더 이 환경에서는 안전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철보다는 산화질이 더 안전하니까 산화질로 가는 거야. 녹수로 가는 거야.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게 CO2네. 이게 한계가 이게 몇 개만가? 오답을 여섯 만들었나? 2.6개, 그래서 100개 만들고 FAH 한계는 FP를 몇 개 만들어? 2개 좀 만들어.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3개, 대충 2개. 그래서 중학교 때 승부를 배우고 방학생활 배운 사람이면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고 얘 그 다음이야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광합성이 일어나면 가장 에너지가 낮았던 CO2를 가지고 에너지를 품고 있는 물질로 바꾼다는 거지. 그때 주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 빛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처음 빛 받아서 열 받은 전자가 에너지가 가장 커.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막 뜨거운 감자야. 이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주면서 이쪽으로 점점 이동해요. 이게 광합성의 과정이야. 자, 다들 들어본 얘기다 그지? 포도당까지 간다. 광합성을 하면은 포도당까지 간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오늘 광합성을 한번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경이가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해 주겠어요. 클리크들이 잘 안 된다. 자, 윤경이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광합성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합성이란 그 세포호흡의 생산물인 CO2와 H2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바꿔진 화학 에너지는 포도당에 있는 화학 결합에 저장되게 되고, 광합성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라이트 리액션이고 두 번째는 켈빈 사이클입니다. 우선 라이트 리액션을 보기 전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인 염록체에 대해 조금 살펴보게 되면, 중간에 여기 염록체가 있는데 요 작은 요만큼을 틸라코이드라고 하고, 이 틸라코이드가 여러 개 합쳐진 걸 그라나라고 합니다. 이 틸라코이드의 막을 살펴보게 되면 피그먼트 몰큘이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피그먼트 몰큘이 그 빛 에너지, 그러니까 광자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피그먼트 몰큘에는 엽록소 A, B, 그 다음에 캐로테노이드가 있는데, 이 세 개 다 색소입니다. 색소란 빛을 흡수하는 분자를 색소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엽록소 B와 A인데, 엽록소 B는 광자를 흡수할 수만 있고, 그 전에 그 피그먼트 몰큘이 광자를 흡수하게 되면 이 광자의 에너지를 통해서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 아까 설명하려던 걸 마저 하면, 엽록소 B와 A 모두 광자를 흡수해서 전자를 들뜨게 만드는데, 엽록소 B는 이 전자를 들뜨게 한 전자의 에너지를 엽록소 A로 전달해 주기만 하고, 엽록소 A는 이 전달받은 에너지와 자기가 흡수한 빛 에너지를 합쳐서 마지막에 저 끝에 보이는 보라색인 프라이머리 일렉트론 업셉터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지금 퍼스트 포토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지만, 퍼스트 포토 시스템이 관계 2이고
세컨드 포트 시스템이 관계 1입니다. 관계 2에서 관계 1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반응이 진행되게 되는데 우선 아까 반응 물질에 H2O가 있었는데 이 H2O에서 생성물인 O2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전자를 그 라이트 리액션에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관계 2에서 빛 에너지로 전자를 들뜨게 하고 이게 아까 봤듯이 염록소 B에서 A로 이동하고 염록소 A에서 프라이머리 일렉트론 업센터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조금씩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즉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 따라 이동해서 관계 1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한 에너지는 ATP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이 에너지는 나중에 두 번째 단계인 켈빈 사이클을 돌리는 데 사용됩니다. 관계 1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 일렉트론 업센터로 보내진 전자는 NADP 플러스를 NADPH로 변환시키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서 ATP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에너지가 H 플러스를 틸라코이드 막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능동 수송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H 플러스 농도 경사가 만들어지면서 ATP 생성 효소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ATP가 생성되고 아까 관계 1에서 만들어진 NADPH와 ATP가 두 번째 단계인 켈빈 사이클을 돌리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켈빈 사이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켈빈 사이클을 간단히 말하면 CO2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클의 이유가 그 탄소가 5개 들어있는 얼류비피 슈가가 처음에도 들어가고 마지막에 또 생성돼서 이게 계속 돌기 때문에 켈빈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오른쪽에 식을 써놨는데 CO2 6개랑 얼류비피 슈가 6개가 만나서 3개의 탄소를 가지는 분자를 12개 만들게 되고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었던 ATP와 NADPH를 사용해서 G3P 슈가를 12개 만들게 됩니다. 이 12개 중에서 2개는 글루코스 그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이 되고 나머지 10개는 다시 ATP를 사용해서 돌아가서 얼류비피 슈가 6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켈빈 사이클을 통해 CO2 2개로 포도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CO2 6개랑 H2O 6개를 사용해서 포도당 하나 그리고 6개의 산소를 만들 수 있고 이러면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볼까? 이제 광학성에 대해서 다 알았을까? 질문했으면 내가 질문한다. 대현아? 질문하세요. 염록소 기제전지가 염록소 B의 곳에서 보내지고 거기서 이제 전자가 들고 들고 과정을 통해서 A로 전달을 만드는데 바로 그렇게
밖에 제대로 안 되고 다시 그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음, 음. 그 각각의 피그먼트 몰큘이 흡수한 에너지들을 하나의 전자로 모아서 프라이머리 일렉트론 업섹터로 하나의 전자의 에너지들을 다 모아서 전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네, 수고했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생명의 구조 뭐 이런 거 대충 생각을 해가지고 생명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물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름막의 이중천으로 생명의 경계선을 만들고 이 생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 속에 뭘 유지해야 돼? 응? 그걸 좀 우아한 말로 뭐라 그래? 생명 상태를 유지하려면 저 바운드리 속에 뭘 유지해야 돼? 응? 응? 삼투압도 그 중에 하나지. 엔트로피를 어떻게 유지해야 돼? 엔트로피를 계속 낮게 유지해야 되는 거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게 흐트러지는 거야. 흐트러진다고 얘기하는 게 다 섞어가지고 아주 호모지너스한 줄이 되면 엔트로피가 극대화될 거야. 저 상태에서 여기는 핵이고 여기는 막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진 구조 상태를 흐트러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 않고 질서를 유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낮은 엔트로피를 유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이걸 하려고 그러면 공짜로는 안 돼.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가만 냅두면 무조건 증가하는 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도 분자 수준에서는 계속 움직여다니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가만히 냅둬도 흐트러져 가게 되어 있어요.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모든 반응 중에서 시간적으로 가역적이지 않은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F = ma 이러면 양쪽이 다 가역적이야. 모든 케미칼 반응은 다 가역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이게 시계를 앞으로 돌리는지 뒤로 돌리는지 구분할 수 있는 건 인력학 제2법칙밖에 없어요. 흐트러져 가는 게 도로 저절로 모이진 않아. 이걸 저절로 모이지 않는 걸 억지로 모으게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돼. 에너지를 쓰면 어떻게 돼? 이거의 바깥쪽에 엔트로피는 올라가. 그렇지? 이 속에는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 바깥쪽에 엔트로피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는 어차피 증가해. 자, 그러면 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 좋은 에너지가 필요해. 여기서 좋은 에너지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 그냥 열로 변환된 에너지 말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좋은 에너지. 이걸 일반할 때 못 배운 게 있는데 무슨 에너지지? ATP는 이 중에는 하나인 거고 인력학 배울 때 못 배운 거 있었을 텐데 깁스 프리 에너지. 여기서 프리라고 하는 거는 쓰기 프리한 거야. 좋은 에너지인 거야. 이게 다 전환돼 버리면 열로 가서 동등하게 열의 차이가 없으면 이걸 열적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세상의 종말이야. 여기와 저기의 차이가 없고 온도가 높고 낮은 게 없이 아주 평화로운 이 상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종말 상태예요. 이게 인력학 제2법칙이 온 세상을 구구하는 방향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가 있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인데 이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고 있고 최소한 지구의 환경에서는 우주 전체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우주가 닫힌 게인지 열린 게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질로 따지면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는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고 유기물은 카본을 베이스로 하고 그치? 실리콘 아니고 카본을 베이스로 하고 이걸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하이드로젠이 붙어 있는 물질들 여기에 가끔은 호가 붙기도 하고 나이트로젠이 붙기도 하고 조금 더 복잡하게 쓰면 주기율표에서 간단한 거 먼저 쓰겠지. C, N, O C 밑에는 실리콘을 안 쓴다 그랬고 N 밑에 뭐가 있어? N 밑에 P가 있고 O 밑에 뭐가 있지? S가 있고 대충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진 물질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란 말이지. 이 물질들을 가지고 쓴단 말이지. 자, 카본은 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때 양을 갖고 생각을 했을 때 실리콘하고 카본 양을 비교하면 몇 배쯤 된다고 그랬지? 실리콘이 지구상에서 지표에서 한 100배쯤 됐어. 실리콘이 한 100배쯤 됐어. 카본 양이 월등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카본을 택했단 말이지.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연결해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카본을 택했단 말이지. 근데 이 카본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카본 덩어리는 석탄이거나 원유이거나 근데 얘네들도 처음부터 존재한 건 아니었단 말이지. 얘네들도 옛날에 생명체의 몸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그렇게 변했다고 우리가 좀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면 초창기 생명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카본 극소수의 카본을 가지고 요 막 정도 만들었어. 그리고 막 속에다가 유전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게 되었어. 유전자가 처음에 뭐였을까도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DNA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RNA 같은 거 있을 수도 있다. RNA 뭐 이런 가설이 있고 그 전에는 그보다 좀 더 심플한 어떤 말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얘를 유지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만들 수 있는 카본 소스가 필요하단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는 안정한 물질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거기서 존재하는 가장 많았던 카본 소스는 가장 안정화된 CO2였을 겁니다. CO2를 활용하고 CO2에서 카본을 끌어오고 우리 몸을 이루는 이 물질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CO2를 활용하고 여기에 뭐 섞었냐면 물 섞고 CO2에다 물 섞어가지고 얘로 비벼서 카본에 물칠된 이런 거 만들고 이거를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고 부산물로 산소를 이 과정은 에너지적으로 아주 안정한 물질들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의 물질을 만들고 얘도 에너지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면 만나가지고 태울 때 산소의 에너지 좀 나오는 거야. 카본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집어오는 서머다이내믹 세컨 로에 의하면 인력과 제2법칙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물질들이 만들어진 거야. 얘에서부터 저절로 가만히 있는 걸 읽어봐야 돼. 근데 거꾸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공작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여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활용하는 에너지는 빛이 아니죠. 초창기 생명은 빛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구 깊숙한 곳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수구가 있고 거기서는 황도 나오고 뜨거운 100도 이상의 온도가 있어서 열 에너지와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이런 걸 했을 거다 라고도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정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생명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밖으로 나온 생명들은 그때부터는 에너지 소스를 태양에서 얻기 시작했단 말이지. 거기서 얻는 태양 에너지를 살펴보면 처음에 피그먼트라고 얘기해요. 피그먼트가 뭐지?
색소라는 게 뭐야? 색을 띠고 있으면 색소네, 그지? 색을 띠고 있는 게 색소야. 물에 넣으면 다이라고 부르고 DYE. 물에 안 넣으면 피그먼트라고 불러. 여하튼 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빛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네. 가시광선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네. 색을 가지고 있다는 건 가시광선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부분의 엽록소나 엽록소는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다, 그지? 약간 뭐 남조류, 갈조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초록색이네. RGB 중에서 초록색이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러면 나뭇잎이 흡수하는 색은 무슨 색이라는 거야? 초록색은 아니란 얘기지. 초록색 흡수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뭘 흡수하는 거니?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흡수하는 게 주로. 초록색이 광학성에 쓰이는 거 아니야. 그거 빼고 나머지 색을 쓰는 거야. 그래서 클로로필 A, B 이렇게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는 이거 없어, 나머지는 없어. 자, 그렇게 해서 받은 에너지를 처음에 받았어. 400나노미터는 일렉트론 볼트로 따지면 얼마라고 그랬지? 3일렉트론 볼트. 400나노미터는 3일렉트론 볼트. 그럼 800나노미터는 1.5 일렉트론 볼트겠지. 비례하니까, 그지? 반비례하니까. 자, 400나노미터쯤 되는 거 하면 3 일렉트론 볼트, 조금 더 길면 한 2점 얼마쯤 되는 일렉트론 볼트의 빛을 받았어. 처음 받을 때 누가 있어야 돼? 색깔을 띠는 놈이 있어야 돼. 클로로필이거나, 뭐 로놉신이거나, 뭐 이렇게 부르는 색소 물질들. 색소 물질이라는 건 색깔을, 빛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딱 흡수한 게 물질 속에 들어오면, 흡수가 딱 되면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전자 하나가 이렇게 excite가 돼. 그 받은 에너지만큼 excite가 돼. 요 에너지의 개만큼이 우리가 보는 색깔의 보색이 되는 그 색깔을 흡수합니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어. 수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전자가 발생했어. 전자가 흥분했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지는 이 물질들 뒤에서 보면 ATP이거나, ATP는 포스페이트 3개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포스페이트 하나를 뗐을 때 생기는 그만큼 에너지잖아. NADH 중간 단계에서 NADH라는 것도 공부에서 나왔는데 NADH 같은 것도 이 전자가 활성화되는 전자를 받은 형태거든. NADH 뒤에 나오겠지만 받은 형태거든. 거기서 받을 때 그 에너지들이 이 수 일렉트론 볼트에 비하면 훨씬 낮은 에너지들이거든. 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하나요? 시스템 관계라고 해서 관계를 배우라는 거지. 관계라고 하니까 잘 안 하다는 거잖아요. 포토 시스템이야. 빛을 받아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고, 포토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다 피그멘트들이 꽉 차 있다는 얘기야.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우리가 이 과정을 광합성, 영어로는 포토신시시스, 빛을 받아서 뭔가를 만드는 거야. 아주 썰없는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하늘까지 물이랑 공기 중에서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CO2를 잡아서 여기다가 빛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근데 첫 번째 딱 흡수했던 이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빛이 가시광선이 굉장히 크니까 그 가시광선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우리는 왜 가시광선을 볼 수 있나? 태양에서 오는 빛이 가장 강렬하니까 그 빛에 맞도록 우리 눈을 거기다가 진화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이 에너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지. 수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는 거지. 이거 하나로는 ATP 수십 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가능하면 이렇게 흡수하는 이 빛 에너지를 하나만 만들고 치울까? 굉장히 뜨거운 에너지 하나 딱 만들고 나머지 그냥 버릴까? 아깝잖아. 처음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 흡수 장치였을 텐데 가면서 계속 진화했겠지. 그러면서 컴포넌트를 계속 쑤수 모았을 거야. 내가 요만큼만 쓰고 너한테 넘겨줄게. 그럼 여기서 ATP 하나 넣어. 그 다음에 넘겨주고. 그래서 이게 일렉트론 트랜스퍼 혹은 계단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캐스케이드라고 해요. 폭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 거죠.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시스템 1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단계 시스템 2 만들고, 다시 여기서 남은 에너지 또 쓰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광합성으로 이렇게 체계를 보면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재미있기 어려운 이런 구조도 막 보여줘.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사실 여기서 들어가는 무슨 단백질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그 단백질이 하나씩 존재하냐, 몇 개가 붙어서 존재하냐 이런 것도 잘 몰라 아직도. 그 집어내가지고 보다 보니까 컴포넌트별로 따로 돼가지고 얘는 에너지가 얼마나 품고 있을 수 있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대충 순서를 내리는데 아직도 이 포토신시시스 계에서 작용하는 같은 일이 몇 개가 모여서 작용하는지 이런 걸 잘 몰라. 그래서 그 구조를 밝히는 거에 다시도 굉장히 큰 문제. 그래서 여기서 양자생물학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물들이 한 6개쯤, 12개가 모여서 거대한 안테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받은 이 에너지를 확률적으로 처리해서 뭐 이렇게 설명해야 설명할 수 있다. 생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나도 잘 모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 효율이 이렇게 갖춰져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던 거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남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아주 잘 다듬어진 무지하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누가 더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난 빛 하나 받아가지고 난 ATP 10개 만들었어 난 20개 만들었어 20개 만드는 애가 이겼겠지.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온도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좋으니까 그런 애들만 경쟁에서 살아남았겠지. 진화는 그렇게 막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이 없었을 때는 아마 생명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모르지만 뜨거운 지하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왔을지 모르지만 물은 필요했으니까 땅속은 힘들었을 테고 아마도 뜨거운 물속의 바닷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왔겠지. 우리가 바다에서 시작했다는 정보 중에 하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의 성분을 보면 바닷물하고 되게 비슷해. 바닷물에 NaCl이 많고 소금을 많잖아요. NaCl이 양이 바닷물의 3분의 1 정도. 그게 뭘 뜻하는 걸까? 우리 몸이 이렇게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담수화되어서 옅어졌을까? 바닷물은 왜 짜지? 바닷물은 왜 염도가 높아? 왜 높을 것 같아? 왜 높을 것 같아? 바닷물에 물은 어디서 온 걸까? 응? 광물을 어디 있던 광물일까? 육지에 있던 광물이 왜 바다 들어갔지? 구름 만들어서 올라갔다가 비가 만들어서 내려서 막 씻어내고 또 이렇게 물만 올라갔다가 또 씻어내고 그런 게 계속 누적될 거 아니야. 또 그런 장비 있잖아. 소슬릿이라고 부르는 커피 만들 때도 그런 거 있잖아. 사이폰 같은 거 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쫙 해내고 하면은 끓여서 물이 올라가서 다시 뽑아내고 해서 점점 얘가 빠지면서 밑에 농축되는 거잖아. 아마도 생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막 공부하는데 안 짰을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여기에 적응해서 만들어서 우리 육지로 올라왔는데 바닷물은 그대로 계속 짜진 거지. 그게 더 적절한 생명질인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체계에서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애들이 다는 아니었을 테고 몇몇이 그런 걸 하기 시작한 거지. 이걸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이제 얘가 원래는 이걸 하는 박테리아들이 있었을 텐데 산속 생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잘하는 애들 보니까 되게 부러운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 몸속에도 우리 몸은 아니지만 식물체 몸속에 광합성을 하는 이런 엽록체들이 들어가 있지만 재밌게도 엽록체는 쏙쏙 들여다보면 이렇게 막이 있는데 식물세포 막 속에 보면 엽록체는 막을 또 가지고 있어. 이 막을 이 이중막을 또 가지고 있어. 나중에 나오는 미토콘드리아도 비슷한데 자기 막이 있고 안에 막이 또 있어. 요런 막이 이중막이 안에도 있고 앞밖에도 있고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추정을 한 게
아마 용용체는 별개의 박테리아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걔들하고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거지. 그럼 뭐라고 해? 공생? 이거는 뭐라고 해? 이거는 몰라? 심바이오시스. 그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생명체를 지금 나눠서 분류를 해보면 하나는 진핵생명, 유캐리아틱. 여기서 유는 진짜다 이런 뜻이야. 유캐리아틱. 진짜 전에는 뭐야? 원액생명은 뭐야? 프로캐리아틱. 핵이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유캐리아틱이고 핵 전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캐리아틱이라고. 그래서 유캐리아틱이 생물체, 생물 분류의 큰 분류 중에 하나고 식물하고 동부 이해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에 대비해서 한세포로 혼자 사는 걸 박테리아라고 부르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알키박테리아라는 것도 있어요. 알키는 오래된 고 이런 뜻이에요. 고박테리아 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알키박테리아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대충 조금 다른 박테리아, 알키박테리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유전자 분석하는 기법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재밌게도 혹은 놀랍게도 박테리아와 알키박테리아가 비슷한 정도보다 알키박테리아가 우리하고 비슷한 정도가 더 가깝더라는 거야. 유전자 구조나 단백질 구조나 이런 거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크게 생물을 세 개로 나누고 이 안에는 동물하고 식물이 나눠가지고 세 개로 나누고 그래서 영역체를 가진 이런 식물세포들은 아마도 옛날에 알키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먹어서 진화된 형태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하고 더 가까운 알키박테리아로부터 이쪽으로 진화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광합성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서 흡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된다고 얘기를 했네. 빛을 받아가지고 되게 심플하게 그렸는데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들을 얘기고 되게 많은 단백질들이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어. 전자를 받거나 처음에는 빛을 받아고 내는 전자를 받는 시스템이야. 전자 받아서 이만큼 에너지 쓰고 다음까지 되면 되죠. 걔도 전자를 받아고 다음까지 되면 되죠. 전자를 받아가지고 점점 가면 이 각각의 스텝은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야? 얘는 전자를 주니까 얘는 산화되는 건데 받는 놈들은 환원되고 있는 거네. 환원돼 가지고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 눈에 확 띄는 게 NAD 또는 NADP라고 부르면 사실 똑같이 생겼어. 뒤에 포스페이트 하나 있으면 NADP고 NAD는 뒤에 포리에 포스페이트가 없는 차이일 뿐이야. 그래서 NAD 분자가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서 분자 구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NAD가 전자를 받아서 NADH가 돼. 프로톤의 한 수가 하나 붙었어. 그래서 여기는 프로톤 하나가 붙어가지고 NADH가 돼. 전자가 몇 개 들어갔어? 여기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갔네. 왜냐하면 플러스가 있는데 중성 분자가 나왔으니까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갔네. 저렇게 해서 저 트랜스퍼 체인을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전자를 받은 게 NAD죠. 혹은 광합성에서는 NADPH. 저게 전자를 받은 형태예요.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에너지가 높아나잖아. 높은 거야. 전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에너지가 높은 거야. 전자를 줘가지고 산화돼 버리면 산소하고 결국 만나면 전자가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거야. 저 전자는 무슨 전자야? 빛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어 있던 그 전자가 결국 자리 잡으면 저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흡수했던 에너지를 여러 개로 분배해서 쓰고 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반응을 보면 우리 전자를 왜 꼭 두 개씩 줬을까? 한 개 주지 않고 시스템을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한 개를 좀 어떻게 돼? 라디칼이 만들어지네. 라디칼이 만들어지면 별로 좋을 거 없잖아. 리액티브하고 다르게 보면 힘들어지니까.
저렇게 해서 전자를 받은 형태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중간 단계의 물질이 NADH. 그리고 쟤를 나중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는 사이클 있잖아. TCA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거 아니고 일렉트론 트랜스퍼 시스템에 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NADH가 들어간 게 중간 단계에서는 프로톤을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화학적인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화학적인 이 불균형을 만들어서 에너지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하이드로전 프로톤들을 퍼내는 저 힘을 이용해 가지고 풍차를 돌려서 저거 진짜 풍차처럼 있잖아요. 저건 현미경 전자현미경 사진을 직접 찍기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엑스젤 F1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H가 하나 들어가면 동전이 하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3분의 1밖에 씩 쏟아요. 그걸 실제 사진도 찍었어요. 돌면서 요 끝에서는 하나씩 나오는 거 받아가지고 ATP가 하나씩 많이 하지. ATP가 들어가서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저장한 게 NADH 에이전시를 이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장한 건 ATP 형태. ATP는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했냐면 포스페이트를 하나 더 붙여서 포스페이트와 포스페이트 사이에 이 화학 결합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빛 에너지였어. 빛을 받았어. 처음 한 일은 전자가 들뜨는 거였어. 빛을 받을 수 있는 피그먼트를 사용해가지고 피그먼트 이름이 뭐든 간에 염록체, 염록이라고 하는 거는 잎에 있는 녹색이라는 뜻인 거지. 그만큼의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활성화되었다가 그 전자의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 가져서 끝에 누군가가 그 전자를 받은 형태로 환원된 형태로 그걸 물질에다 저장했어요. 저걸 이용한 다음에는 얘를 포스페이트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다시 그걸 이용해서 한쪽으로 프로톤을 한쪽으로 쌓는 방법으로 집어넣어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로 저장했어요. 광합성의 절반은 이렇게 에너지 물질을 만드는 거죠. ATP를 우리가 보통 바이올로지컬한 배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ATP는 작은 건전지 한 개라고 생각하면 NADH나 FADH 같은 경우는 좀 큰 배터리겠지. 그래서 한 개 가지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좀 큰 배터리겠지. 한 시스템만 쓴 건 아니고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거, 적게 담을 수 있는 거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지런히 이 작업을 해. 여기는 아직도 물질이 만들어진 건 없었어. 그래서 이 반응은 면반응이라고 부르고 라이트 리액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모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물질을 만드는 대로 진행을 해요. 아직도 CO2가 글루코스로 간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놓은 ATP 양들과 NADH들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CO2를 캡처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 사이클을 통해가지고 얘가 왜 켈빈 사이클일까? 켈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켈빈 사이클.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중간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는데 저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고 CO2를 잡을 수 있는 거 잡아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끝에 결국은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데 대부분은 글루코스가 가장 일반적인 엔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주로 글루코스를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끼는 것들 보면 글루코스가 6개짜리 카본이니까 3개를 자르면 중간에는 피루베이트라고 부르는 중간체가 있겠네요. 근데 피루베이트는 계속 이 사이클을 타고 돌기 때문에 보통은 피루베이트를 엔드 프로덕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이클을 다 돌고 나면 글루코스가 주로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글루코스가 6개짜리 카보하이드레트 중에는 구조적으로 제일 안정하게 생긴 카보하이드레트. 재밌게도 그래서 이 글루코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걸 물질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ATP나 NADH 같은 배터리가 아니라 이걸 오래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물질로 만든다. 에너지 상태로 보면 글루코스인 상태랑 비교했을 때 글루코스하고 석탄하고 비교하면 혹은 원유하고 비교하면 원유는 DNA H2N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겠네.
하이드로카본. 얘랑 비교하면 누가 더 에너지 상태가 높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더 산화가 되었어? 누가 더 산화가 되었어? 어렵나? C가 글루코스보다는 훨씬 덜 산화가 되어 있잖아. 카보하이드레이트 보면 생긴 모양이 CO2에 가깝잖아요. 비율로 봐서 반쯤 산화되어 있는 거잖아. 다 합해가지고 CO2가 되면 완전 산화되는 거고, 지금 CO 정도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못 갔어.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려면 이쪽으로 가서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 못하나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만든 거는 글루코스였어. C하고 H하고 O만 가지고 만들었어. 우리 몸을 만드는 기본적인 3대 물질 따져보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한 가지를 만들었어. 나머지 탄수화물들은 이거 가지고 팔만 비틀어서 구조 이성질체 아니고 팔만 비틀어서 위치만 바꾸면 갈락토스 되고 만노스 되고 다른 슈가 들어가게. 그런데 이게 무슨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 스테레오아이즘으로 만들어서 활용해서 쓰고.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나이트로전도 붙이고 아미노를 붙여야 아미노 애시드가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제 아미노로 가는 거야. 붙인 걸로. 그래서 생체 검실을 하고 그러면 카본을 생체 속으로 끌어들이는 포토신테시스가 한쪽으로 필요하고, 나머지 쪽으로는 질소를 잡아서 넣어주는 또 질소 고정이라는 게 필요해. 여하튼 그런 거에서 가는데,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 단백질, 탄수화물, 또 하는 거지? 지방이네. 지방은 어떻게 생겼어? 지방표 이렇게 생겼어. 악시전 다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소화도 못하고 손을 못 뺀다고 그랬잖아. 그때 하나만 남겨갖고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저런 형태로 저렇게 만들면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 저장량이 훨씬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 들어봤잖아. 1g의 탄수화물은 칼로리는 얼마? 4kcal 뭐 지방 1g은 9kcal, 뭐 2배가 더 에너지 상태가 얘에 훨씬 더 가깝잖아. 왜 저렇게 했을까?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려고. 그래서 먹을 게 굉장히 부족했을 때는 지방을 잘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을 거야. 지금부터 한 일주일 굶어야 돼. 그럼 탄수화물로만 갖고 있어가지고 하루 이틀 먹고 가야 돼. 탄수화물도 글루코스 만들어가지고 오래 못 갖고 있으니까 글루코스도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폴리머로 만들어. 글루코겐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만들어서 간에다 저장해. 간에 다 저장 못하니까 이제 막 근육에도 저장하고 몸에 넣을 수 있는 다 넣어. 근데 이틀이면 다 써. 그래서 더 못 먹었을 때 대비해가지고 이런 거 부지런히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방산을 막 만들어. 여기저기다 막 끼워놔. 제일 표면적인 넓은 데가 피부 쪽이니까 피부 밑에다가 이렇게 쫙 선을 깔아가지고 쫙 만들어놔. 운동하는데 이렇게 자꾸 많이 있으면 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운동 좀 덜 하는 이런 데다 이렇게 쫙 이렇게 모아. 자,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살아남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었을 거예요. 특히 사냥을 해야 되는 어린애들, 사냥을 한다는 건 사실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뺏어 먹고 산다는 거잖아. 기생충이야. 기생충은 아니고 기생동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냥에 실패하면 뇌를 좀 굶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배에 기름이 좀 낀 애들이 살아남아야 사냥에 오고 갈 거야.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얘네들이랑 차이가, 그래서 얘네가 훨씬 더 높구나. 자, 응용 문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뺄 때 가솔린을 쓰는데 요즘 뭐 메탄올을 이용한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는 뭐 이런 걸 쓰면 좋지 않냐. 요즘 그런 얘기 있어. 선박 뭐 이런 것도 메탄올 엔진을 쓰자. 자, 메탄올하고 가솔린하고
에너지 효율은 누가 더 좋을까? 누가 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가솔린이 월등 높은 거지. 에탄올 카본 한 개에 O 한 개잖아. 반쯤 산화된 거야. 그래서 뭐 에탄올이나 부탄올을 섞어서 넣어도 완전히 돌아간다 얘기하는데 엔진 효율이 떨어지겠죠. 바이오 디젤이라고 이 바이오 디젤이니까 바이오 살아있는 몸에서 이게 바로 나올 수는 없어. 악셀은 한 줄가 달고 나오기 때문에 에탄올이 나오거나 받아들여가지고 뭐 기껏해야 부탄올 좀 나와. 카본 4개 정도. 에너지 효율은 더 낮고 완전 연소가 되는 데는 이런 알코올들이 들어가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방해가 될까? 잘 이해가 안 돼?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고체 연료 이런 거 이렇게 태우는 것들이 메탄올, 에탄올 이런 거 부착시킨 뭐 이런 거 쓰거든. 그런 거 쓰면 거름이 더 많이 나들라. 여러분은 석유볼로 이런 거 안 써봤겠지만 석유볼로 썼을 때 거름 나고 뭐 이런 거 메탄가스도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알코올에 들어있는 악시젠이 많이 들어있는 거 쓰면 훨씬 더 깨끗해. 아무것도 안 남아. 왜 그래? 산소가 많이 들어있잖아. 완전 연소를 도와주는 거야. 이미 반쯤 산화된 거잖아. CO2로 가기가 더 쉬운 거야. 그래서 깨끗해 보이지만 에너지 효율은 더 낮은 거지. 자, 그래서 포토신세시스의 2단계는 얘네들 조립해가지고 CO2 요거 이 가치 없는 CO2를 받아들여가지고 얘를 바로는 못 가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 하나 받아가지고 5개짜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 받아가지고 6개짜리 된 다음에 반으로 딱 쪼개 3개짜리가 되지. 그러면 이제 필로웨이트 이런 거야. 아까 필로웨이트 여기 나오는 것들 요것들을 다시 모으고 조립해가지고 이제 6개짜리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이 광합성 과정을 태빈이라는 사람이 이거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다 분석해서 어떻게 분석했을까? 중간에 멈춰서 식물을 갈아가지고 중간에 멈췄어. 그래가지고 끄집어내서 뭘 봤을까? 야, 이 복잡한 데서 뭘 보려고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식물 갈아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면 한약이잖아. 끓이면 이제 탕약이 되고 끓이기 전에는 뭐 이렇게 갈면 염색해서 갈았는데 거기다 뭘 염색을 하지? 응? 과정을 멈춰서 어떤 요소를 삭제해서 자, 풀 이만큼 갖다 줬어. 푸릇푸릇한 거 광합성 열심히 했을 거야. 막 갈아서 봤더니 글루코스 많이 나왔고 글루코스가 많네. 글루코스가 베타로 연결되면 셀룰로스도 만들어지고 글라이코겐도 만들어지고 폴리곤들도 있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중간에 기계들이 있지만 이게 원료고 이게 프로덕트면 눈에 보이는 거는 얘랑 얘가 절대적으로 많지 이 중간에 있는 중간체들은 많이 안 보일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 중간체에서 누가 이런 작업을 했는지를 들어있는 양으로 봐서는 1%도 안 될 텐데 그걸 쫓아가면서 어떻게 봤을까? 동위원소를 어디다 달면 좋을까? 이게 들어가는 거라면 C에다 달든지 O에다 달든지 C에다 달아가지고 이 중에서 동위원소가 붙으면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O에다 달아가지고 그 O가 어디로 전달되는지 CO2가 어디 간다 그랬어? 물 들어간다 그랬네. 그럼 여기 있는 O는 어디로 가고 여기 있는 O는 어디로 가는지 따로 레이블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위원소에 레이블되어 있는 분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구조 분석해가지고 이 사이클을 만든 거예요. 노벨상 줘도 되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 트레이딩 사이클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에너지 상태가 낮은 거의 쓰레기는 아니지만 거의 뭐 부산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해서 여기까지만 거꾸로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기로 올려가는 거예요.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초창기 생명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자기 몸도 풀리고 뭐 이런 걸 했어. 아주 장하게도 다 버려진 물질 가지고
풍부한 물이랑 공기 중에 두서던 CO2 정도 1% 가량 CO2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몸을 완전히 불려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기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 부산물이 뭐예요? 산소가 생기네요. 옛날 원시지구에는 산소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20%나 되는데 사실 굉장히 유독한 환경이거든요. 활성산소가 이렇게 많다는 건 굉장히 유독한 환경인 거거든요. 이 생명 활동이 지속돼가지고 이런 애들은 땅에 묻히고 석탄도 되고 뭐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 산소는 계속 분출되고 그래서 산소 농도가 공기 중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만든 물질을 이거는 오래 저장하려고 만든 거야. 당장 쓰려면 ATP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NADH 그거 ATP 만들어 쓰면 되니까 물질에 제대로 쓸 게 아니면 이걸 에너지로 활용해서 쓰려고 그러면 얘를 다시 쪼개가지고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서 중간에서 다시 NADH 끄집어내고 ATP 다시 만들고 에너지로 쓰려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해야 돼. 그 작업을 할 때 이 기계를 다시 만들니까 되게 귀찮을 거 아니야. 되게 번거로울 거 아니야. 이게 돌아가는 과정은 거의 같은 기계를 쓰고 그대로 돌아가요.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글루코스를 깨는 과정은 거의 리버스입니다. 대부분이 같은 거를 가지고 양쪽으로 갔어. 이렇게 가다 보면 가서 NADH까지 가가지고 ATP 만들고 하는 과정 여기 중간에 돌아와서 보면 여기서 봤던 에너지 트랜스퍼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여기서 보는 이런 일렉트론이 전달되고 하는 과정들이 처음 여기서는 빛을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걸 트랜스퍼 해가지고 이런 그레디언트 만들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포도당에서 저장해놨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걔를 깨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얘랑 조금은 달라 비슷하죠. 여기에 등장한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여기서 나온 이 과정을 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산소를 이 독성이 강한 가능성이 강한 산소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반응에 촉매를 쓰고 그걸 끼워가지고 요 단계를 건너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톤 그레디언트 만들고 그걸 통해가지고 ATP를 추정하고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록체 속에서 작용하는 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랑 미토콘드리아에서 작용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 물질은 거의 똑같아요. ATP 신스테이지는 염록체에 들어있는 거랑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 얘기는 염록체가 먼저 만들어졌을 거고 미토콘드리아가 나중에 만들어졌을 거니까 많은 부분을 미토콘드리아가 염록체를 뺏겨왔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일부 뺏겨오고 그런데 아톰을 좀 바꿨어. 빛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질은 있어. 만드는 물질을 이제는 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걔는 반응으로 아톰을 좀 바꿨을 뿐이지 뒷부분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깨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도 아마도 박테리아가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염록체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 산소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이 시스템은 이 몸 안에 이 용광로를 만드는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산소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태우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태우는 걸 몸 안에 살 필요가 없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어. 산소의 독성 때문에. 근데 그걸 극복하고 자기 몸 안에서 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박테리아가 발생합니다. 그 박테리아를 받아와서 내 몸 속에 품었어.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내 몸에 직접 닿는 걸 싫어. 그래서 막을 하나 더 세워야죠.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막, 이 막은 내막이야. 이 세포의 막이야. 안에 있는 이 막이 원래 있던 미토콘드리아의 원조가 되는 박테리아의 막이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외막 이렇게 붙을 때 외막도 마치 미토콘드리아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 막은 원래 내 몸에 있는 거예요. 호스트 셀의 일부는 거죠. 그걸 보안에다가 이렇게 딱 가두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공생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한 얘기의 핵심만 한번 짚어드리자. 생물체가 몸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게 광합성이에요. 이 에너지의 원천은 옛날에는 케미칼 에너지를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의 모든 식물들 이 에너지를 얻는 거는 이 에너지의 소스는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태양에서 가장 강렬하게 내리는 빛이 노란색 정도의 빛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빛 정도를 활용해서 이 빛 에너지를 물질로 전환시키는 게 광합성의 과정이에요.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 빛을 흡수해서 전자가 익사이트 된 거예요. 빛 에너지가 그냥 지금 지구를 통과하고 지나갔을 만한 빛 에너지를 물질이 잡은 것은 이 빛 에너지가 흡수된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익사이트 되어 있는 일렉트론. 이 일렉트론 에너지를 점점 더 전달시켜서 중간에서 에너지를 조금씩 빼먹고 맨 끝에는 NADH한테 전달해서 리듀스 된 형태의 전자가 물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에너지를 많이 가진 물질이 만들어져요. NADPH. 자, 맹록체에서는 NADPH를 쓰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NADH를 써요. 그럼 어쩌다 보니까 진화상에서 선택을 그렇게 한 거지 사실 그게 똑같은 문제예요. 포스페이트가 뒤쪽으로 돼 있거든. 리덕션 되는 부분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전자를 받았어. 받은 전자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쓰기 쉬운 형태로 만든 게 ATP야. 여기서는 환원된 상태로 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포스페이트를 하나 더 붙여주는 형태로 좀 더 쓰기 쉬운 배터리를 만들었어. 자, 그렇게 빛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되었어. 쓰기 좋은 물질로. 이걸 우리 몸도 만들고 뭐 등등을 해야 되니까 그걸 좀 더 써가지고 카이린 사이클 두 번째 단계에서 CO2를 가지고 처리하고 해서 CO2를 조립해서 6개까지 붙여서 단점 산화된 그렇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반전 환원된 상태인 거지. CO2였다가 하나쯤 떼고 6개 붙인 거잖아. 그 정도까지 만든 게 첫 번째 프로젝트. 에너지를 오래 보관할 필요가 있으면 얘를 다시 지방까지 보관했어. 지방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에너지 상태고 중요한 에너지 스토리지 툴이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나이트로젠을 붙여가지고 한쪽으로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이게 1시간 만에 본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의 관계입니다. 질문. 자, 질문 생각하는 동안에 기말고사 우리 일정 정해야 되는데 2개 옵션.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시간에 본다. 아니면 기말고사 기간에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본다. 화요일 날 내가 보니까 1학년들은 생물 시험이 있던데 생물 되는 사람은 뭐지? 생물 들어? 그러면 화요일 날 10시부터 2시까지 시험이 있는데 다음 주에 찬호 과목가 문제 있는 것 같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 보는 거 찬호 괜찮나? 다들 괜찮나?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기말고사 전주에 여기서 기말고사는 앞에서 봤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로 보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고 문제는 조금은 줄이도록 할게요. 1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정도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형식은 비슷할 거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얼마만큼 자기 표현할 수 있는지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수업이 남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지금까지 못했던 질문들 40개씩 준비해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시게 되니까 한 바퀴 돌고 남은 문제 질문 그래서 몇 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5개 준비해와 발표하는 거를 보니까 대인가 아직 발표를 못했는데 그래서 대인한테 발표할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건가 지금 생각 중이야. 대인이 다음 주에는 좀 나으려는가? 대인이 발표 두 번 다 하지 않았어? 대인 많이 했다 그러지? 굳이 안 해도 괜찮다 그러지? 대인이 없으니까 발표가 안 남는 거로 안 할지도 모르니까
1차 목표는 살아서 수업은 빼먹지 않고 여기 와서 비는 열어놓고 듣고 가는 거가 1차 목표고, 그러면 원래는 오늘 했던 거하고 연결해서 태양전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태양전지 한번 볼래? 태양전지 원리. 그래서 태양전지하고 오늘 배운 광합성이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는 걸로. 시간 좀 더 있었으면 연료전지도 하고 2차 배터리도 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그까지 시간 안 될 것 같고 태양전지까지 하고. 오케이. 우리는 다음 주에 관찰 같은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평소에 엄마한테도 뭐 물어봤던 거, 쌤이 뭐라 할까봐 물어본 거, 이런 걸 아무거나 물어보는 시간을. 오케이? 다른 질문, 방학생에 대해서. 뭐 생명의 기본, 진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요. 광합성 발표를 재밌게 하기 정말 어렵거든. 이렇게 딱 보면 벌써부터 안 보고 싶잖아. 나도 그래. 딱 생물책 딱 펴면 생물 공부 안 하고 싶어. 이게 어떻게 재밌어? 이렇게 거기다 막 프로테인 이름까지 막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보기 몹시 어렵지. 그러나 화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을 보고 싶었어. 일렉트론이 어디서 잡혔고, 일렉트론이 물론 들어가서 되었고, 뭐이 정도는 알면 좋겠고,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발전기 돌려가지고 물 올리듯이 프로톤을 올려가지고 그걸로 끄집어내서 이 리지스트 된 에너지를 ATP로 만들 수 있었다 정도를 이해하면, 그래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도는 조금은 아는 걸로 지적했다. 대형이 질문을. 저 톤디아라는 명체가 외부에서 따로 살다가 이제 내부로 들어왔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발전이 안 됐을 때 그냥 맨바닥에 발전기가 하나 딱 놓여져 있었다는 거랑 비슷한 말 같아가지고 혼자서 왜 미토콘드리아나 에너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에너지만 생산하고 있었는지가 박테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나 박테리아. 나 어느 날 갑자기 포토신스시스에 뭘 받았어. 나 박테리아 막 하나짜리.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삐 받으면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능력을 조상들한테 물려받아가지고 다듬어서 이제 난 먹을 안 나눠도 돼. 양지 바른 데 나가서 그냥 삐만 째고 공기만 있고 물만 있으면 내 스스로 내 몸을 만들 수 있고, 엄청난 능력이지. 근데 무지하게 바빠. 이거 하려고 하니까 남들 안 하는 것밖에 안 돼. 남들은 안 가지고 있는 연록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좋기는 좋은데 시스템도 복잡하고 뭐 해야 될 거 많아. 자, 이랬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알키박테리아가 와가지고, 야, 내가 다른 건 다 해줄게. 너는 그냥 광합성만 해. 그래서 얘한테 들어갔더니 좀 덩치가 좀 큰 알키박테리아가 와서, 딴 거 내가 다 해줄게. 니 뭐 DNA 만드는 거 내가 해주고, 단백질도 내가 만들어줄 거고 다 해줄 테니까 니는 광합성만 해. 또 솔깃하고 괜찮을 수도 있어. 아무도 막 인생 박테리아 생을 이렇게 나쁘게는 살아야겠냐. 얘한테 딱 들어갔더니 뭐 딴 거 안 해도 된대. 네가 할 줄 아는 하면 지금은 하면 된대. 그래서 원래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수가 한 3,4천 개 돼. 현재 발견된 박테리아 한 3,000개 돼. 이 3,000개가 다 필요하냐? 또 딴 얘기로 가는데 3,000개가 다 필요하냐? 그래서 박테리아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몇 개일까? 이거 하느라고 다 하나씩 걷어내고 거꾸로 진을 하나씩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인공생명을 만들겠다고 하는 미친 사람 하나 있어. 크레이그 벤트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제놈 시퀀스, 휴먼 제놈 시퀀스 할 때 전 세계 국가들이 단 것에 10년간 사람 휴먼 제놈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한 5년째쯤 뛰어들어가지고 나는 더 빨리 하겠어. 그래서 샤큰 어프로치라는 걸로 얘를 쫓아가서 끝에는 결국 이 국가대표팀이 못 이겨가지고 둘이서 같이 끝낸 걸로. 이제 그 일로 큰 돈도 벌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인공생명 만들었어. 그러고 보니까 진이 한 600회만 있으면 박테리아가 산대. 뭐 나중에 짬 좀 찾아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봤더니 이 박테리아는 나는 광합성만 하면 된대. 내가 갖고 있던 몇천 개 중에 남은 친들 하나씩 다 버려. 이 호스가 다 해주니.
호스가 단백질도 대신 만들어주고 뭐 다 해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건진한 14개만 남기고 나머지 다 줘. 난 이거만 하겠어. 분업을 하겠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갔던 것이 그나마 평화적인 문제였든지 모르지만 이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 딴걸 자기 못하니까. 그렇게 발전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 나는 불을 다룰 줄 알아. 불을 다루는데 딴 건 안 할래.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 진음이 따로 있는데 진 개수는 수십 개밖에 안 돼. 나머지는 밖에 있는 호스셀이 수만 개의 진을 가지고 다 해줘.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